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2010년 한국에서 출간되었을 때 굉장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이 사서 읽고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이 책은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회 정치 문제에 적용하며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철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이끌어내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기 전 마중물로 만나보면 좋을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만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깊이만큼 미래는 밝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정의라는 강의를 했을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몰려와 강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강의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몰려들면서 더 큰 강당으로 옮겨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죠. 그 많은 학생들을 놓고 샌델 교수는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당 이곳 저곳에 여러 명의 조교들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다가 샌델 교수가 지명하는 학생에게 달려가 마이크를 전달했고, 마이크를 손에 든 학생은 자신이 만족할 만큼 의견을 말하고 난 뒤 그 마이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짧게 말해야 한다거나 당신은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제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만 요구되었죠.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수년간 진행했던 샌델 교수는 그 강의에서 사용한 중요한 예들과 이론들을 정리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름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2010년에 출간되었을 때 굉장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공리주의라는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공리주의가 문제가 많은 나쁜 철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리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이론이고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가는 효율적인 결정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리주의를 모든 문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공리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이 책에서 우리는 여러 이론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이론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각각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이론과 이론가들을 곧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론이 적용될 상황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살피고 생각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거나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피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직접 이 사회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 예와 이론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의 몫이며 또 우리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닫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나오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옳고 바른 점이 무엇인지, 즉, 정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차 기관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 선로 위에 일하는 5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비상 철로를 보니 단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대로 기차를 그냥 가게 둔다면 5명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기차를 오른쪽 비상철도로 돌린다면 한 사람만 죽게 되겠지? 기차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결국은 누군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고 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돼.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끔찍한 상상.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정의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부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전차 기관사의 이야기를 이 방식에 적용해 볼까요? 한 사람보다 5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택한다는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을 따르면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을 구하는 것을 옳은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해도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죽게 하는 선택은 잔인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숨이 다른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전차 기관사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살펴볼까요?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덕적 원칙들이 서로 부딪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각각의 원칙들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친구, 이웃, 시민 등과 대화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비판하면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뇨네트호 생존기. 1884년 여름의 어느 날, 길을 잃고 남태평양을 헤매는 미뇨네트호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모두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순무 통조림 2개뿐, 한 병의 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고 음식은 바닥이 났고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배고픔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병에 걸린 나약한 어린 선원 파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만 돼. 그리고 선원 3명은 어린 파커의 피와 살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3사람이 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24일이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나타나 구조가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선원 3명은 파커를 죽인 뒤 먹었다는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아마도 제러미 벤담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다면 그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남은 선원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제러미 벤담 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리주의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고통과 행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1884년) 미뇨네트호 사건은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선원 파커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고 나머지 선원 3명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그 당시 파커는 병이 들어 있었고 선원 가운데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고아였기 때문에 슬퍼할 가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선원 3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이 파커 한 명의 행복보다 크기 때문에 파커를 살인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지금까지도 공리주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리주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리주의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미뇨네트호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덕은 무엇일까요?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일까요?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려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커의 살 권리를 빼앗은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끔찍한 살인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해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미뇨네트오 사례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은 일이었기에 고려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뇨네트오 선원들의 행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는 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어떤 회사의 놀라운 계산법을 소개합니다. 이 회사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비용 대 편익. 최근 체코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국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높이자고 제안했죠. 그러자 한 담배 회사가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계산이 있습니다. 국민이 담배를 피울 때 체코 정부가 얻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비용. 담배를 많이 피울 때 나쁜 점은 의료비가 증가한다. 편익. 담배를 많이 피울 때 좋은 점. 담배 판매로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담배를 많이 피워 일찍 사망하면 그만큼 정부가 줄 연금이 절약되고 고령자에게 줄 주택 비용도 절약된다. 필립 모리스는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정부는 이익을 얻습니다. 담배 회사는 다른 계산도 보여줍니다. 자, 또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이 담배를 피울 때 체코 정부가 얻는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울 때의 순수한 세금 수입은 1억 4,700만 달러, 한화로 1,599억 원입니다. 담배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생길 때 국가 재정의 절약 정도는 1인당 1,277달러, 약 138만 9,376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담배를 피울 때 정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의 이익을 얻고 조기에 사망자가 나온다면 1인당 1,277달러가 절약됩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놀라운 계산법. 사람의 목숨을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산에 찬성하시나요? 과연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필립 모리스의 계산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계산을 보고 체코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할 때마다 체코 정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계산에 정말 놀랐죠. 또한 흡연으로 사람이 죽을 때조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보고서 결과에 경악을 했습니다. 체코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결국 필립 모리스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보고서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쓰게 되는 비용과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 사고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비록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 체계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며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 목숨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가 도덕적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모든 가치와 행위를 하나의 저울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까지 돈으로 따지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단일한 기준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없다면 공리주의의 이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테니까요.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들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 하나뿐이니까요.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이야기. 행복은 누구에게나 똑같을까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TV를 켰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나옵니다. 채널을 돌렸더니 만화 영화 심슨 가족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실래요? 어느 것을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든 만화든 상관이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면 좋은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었으니까.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 모두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연극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
수준 높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교육이 필요하지만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수준 높은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낫습니다. 수준 높은 것과 수준 낮은 것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렇게 바뀝니다. 제러미 벤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따질 수 없다. 좋은 건 좋은 것이고 고통은 고통이다.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게 정의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의 저울로 달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더 수준 높은 행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사람들은 만화 영화가 더 재미있으면서도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고급 문화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더 가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겐 셰익스피어를 위대한 예술로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존엄이 있습니다. 사회는 모든 개인의 행복을 똑같은 저울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까요? 과연 더 가치 있는 행복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누구에게나 똑같을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경험하면 똑같은 행복을 느낄까? 아마도 제러미 벤담이라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는 즐거움이나 고통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강하고 오래 느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러미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또 다른 대표 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제러미 벤담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리주의에서도 고급 즐거움과 저급 즐거움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행복의 질을 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밀을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에서 얻는 행복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활동으로 얻는 쾌락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는 쾌락에만 관심을 쏟고 몰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만 또 정신적인 면만 이렇게 나누지 않고 두 부분 모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갖는 행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존 스튜어트 밀은 고생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빠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행복보다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공리주의자지만 둘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죠.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을 제시했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즐거움과 행복의 질적인 부분까지 강조했습니다. 결국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를 공리주의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판단할 때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군인을 찾습니다. 1862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부에서나 남부에서나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 대신 전쟁에 나가주세요. 그러면 돈을 드립니다. 전쟁에 대신 나갈 사람을 찾습니다. 1,500달러까지 드립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기 싫다면 정해진 돈을 내세요. 그러면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신 나갈 사람을 사서 보내거나 정부에 돈을 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흐른 오늘날 미국에서 군인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을까요? 군대에 지원한다면 월급을 넉넉히 드립니다.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쟁에 대신 나갈 사람을 돈으로 구하던 남북전쟁의 군인 모집 방법, 그리고 군인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현재 미국의 군인 제도. 서로 비슷하지 않나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제도일까요?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유지상주의자.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겁니다. 자유로운 교환을 간섭하는 것,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자. 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서 행복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니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모집된 군인의 25%가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지원한 군인의 70%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났죠. 2004년 뉴욕시의 군대 지원자 70%는 저소득층 출신 흑인과 남미계 이주민이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자원 군인 대다수가
도심과 시골의 빈민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가난 때문에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스스로 원해서 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민의 책임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자유시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화를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제도를 포함해 우리는 흔히 자유시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유시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사서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앞에서 미국의 군대 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평상시에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된다고 하면 학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미국의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사고 파는 교환을 막는다면 오히려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유주의자와 함께 찬성하는 사람들, 바로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병제야말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군인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행복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체의 행복이 커진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겉보기처럼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강제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잃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공동의 의무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의 하나로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또 민주주의의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를 강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선택과 합의가 정말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 부부. 이 부부는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아내였던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를 만났죠. 스턴 부부와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나는 윌리엄 스턴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서 임신한 뒤에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부부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은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메리베스 화이트헤드에게 $10,000와 출산에 든 모든 비용을 내겠습니다. 1년 뒤 베이비 M이 태어났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리베스 화이트헤드가 아기를 주지 않고 아기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스턴 부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본래 어느 쪽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자발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서로가 대가를 정한 다음 계약을 한 거죠. 따라서 아기의 양육권은 스턴 부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리 출산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리모는 아기를 낳자마자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 M의 양육권은 윌리엄 스턴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니까요. 메리베스 화이트헤드 역시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원할 때 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낸 두 법원. 과연 대리모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지상주의자. 이 계약은 부부와 친모가 자유롭게 선택한 계약입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성인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이를 자유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공리주의자. 부부는 아이를 얻어서 행복하고 대리모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 계약이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와 도덕주의자는 무효를 외칩니다.
자유주의자. 대리모는 아이를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도덕주의자.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요?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2년 인도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업적 대리 출산을 합법화했습니다. 즉, 인도에서는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2008년에 인도 서부 아난드라라는 도시의 여성 50여 명이 미국, 타이완, 영국 등에 사는 부부를 위해서 대신 임신을 해주었습니다. 아난드의 한 병원은 요리사, 의사까지 갖춘 시설을 마련해 놓고 대리모 15명을 고용해서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대리모는 여성들이 받아야 할 돈을 미국 돈으로 4,500에서 7,000달러였는데 인도 여성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미국에서 대리모에게 주는 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돈을 받고 자궁을 빌려줘서 아이를 키우고 낳아주는 대리 출산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선택과 거래를 하였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아이를 얻는 쪽과 돈을 얻는 쪽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보았죠.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거래인지 의심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계약 당시 아이를 낳아서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기나 여성의 출산을 상품화하는 것은 생명 탄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의 탄생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돈을 받고 전쟁에 대신 나가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거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 이 두 가지 사례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면 우리는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세상에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재화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아홉 번째 이야기, 진정한 영웅. 만약 내가 누군가의 실수로 우승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 우승자를 결정짓는 마지막 문제는 한 번 들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성향. 에콜라리아였습니다. 이 문제를 마친 13살 소년 앤드루는 대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인이 열광하는 대회에 우승자가 된 거죠. 모두가 전국 철자대회 우승자로 앤드루를 축하하는 순간 우승자 앤드루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철자를 잘못 말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잘못 듣고 맞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등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년의 정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우승자가 되기를 포기한 소년. 앤드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사위원이 저더러 아주 정직하다고 말하셨어요. 사실 실수를 고백하기로 한 이유는 추접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과연 앤드류의 행동은 도덕적인 것일까요? 만약 의심할 이유 없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철학자 칸트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했느냐 하는 동기. 선한 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의무에 의한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족한 행동이다.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도덕 그 자체를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추접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잘못을 고백한 앤드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행동일까요? 칸트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사실을 고백한 이유가 단지 죄의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실수가 발각되었을 때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된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그것도 아주 순수한 의무를 따르는 동기. 글쎄요, 여러분은 칸트의 생각에 찬성하시나요? 이제까지 우리는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공리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하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였죠. 두 번째로 정의를 자유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규제 없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할 사람은 철학자 칸트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시한 사람.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아주 다릅니다. 단순히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에게 자유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은 어떤 행동을 시작한 동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오로지 동기만 따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이익이나 바람 때문에 행동을 했다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앤드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앤드루는 추접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틀렸다고 고백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칸트가 보기에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거죠. 물론 좋은 행동이지만 앤드루의 동기는 추접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칸트의 시각으로 보면 이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행동의 동기가 의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이익이나 바람이 섞여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칸트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연습하면 도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언 명령이라는 기준입니다. 또한 칸트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수한 의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엄격하고 까다로운 생각이지만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설명하고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확실한 도덕적 원칙을 제시한 철학자가 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칸트의 학문을 탐구하고 있답니다. 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우리는 왜 칸트의 철학을 탐구해야 할까요? 그만큼 칸트가 말하는 도덕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최고의 도덕 원칙을 위해서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의 동기입니다. 행동의 도덕성을 부여하는 동기. 그것은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의무 동기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또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즉 다른 이익이나 개인적인 바람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내가 자유로울 때는 내 의지를
스스로 결정할 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칙을 따를 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칸트는 이성이 내리는 명령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위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A를 원한다면 B를 해라 라고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가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목적을 계산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정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옳다면 그것은 가언 명령이고, 행동이 그 자체로 옳고 그래서 이성에 따른 것이라면 정언 명령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원칙을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이며 그렇게 행동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보았답니다. 마무리 이야기, 정의와 좋은 삶.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구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리주의자 어떤 이에게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 어떤 이에게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 다른 이에게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롭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그 고민으로 올바르게 이끌까요?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식, 희생, 봉사. 우선 시민들의 마음의 습관에 관심을 가져보시죠. 좋은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결정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시각과 책임의식, 공동의 희생 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시장 중심주의는 도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은 약해지고 민주시민 의식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부의 분배를 정의롭게 할수록 모두가 좋은 삶의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삶에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이쯤에서 눈치를 채셨나요?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합니다.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행복을 최대화한다는 생각이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모두에게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공동선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좋은 삶을 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한다든지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수치로 가치를 계산하는 시장주의와 시장 중심적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주의가 갖는 도덕적인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사회 공동체 연대와 민주사회 시민의 미덕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법과 정치는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법과 정치가 도덕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더라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해서 합의에 다다르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이해하고 학습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야말로 시민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데 희망을 주는 일이랍니다.